12월의 첫날 찾아뵙는 연불리의 비밀노트 2부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이사님, 12월 첫째 주 어떤 일정들이 예정돼 있나요? 자, 12월 2일 그 월요일은 한국의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고요. 미국의 ISM 제조업 PMI가 나오게 되고 12월 3일은 한국의 11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공개되고 미국에서는 고용 지표 중에 하나인 졸트라는 구인 이직 지수가 공개됩니다. 12월 4일은 미국의 ISM 서비스업 PMI가 나오게 되고 이제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경제 활동 동향 보고서가 공개되고요. 12월 5일은 한국의 3분기 GDP 성장률이 나오게 되고 12월 6일 금요일은 미국의 11월 고용 보고서 또 미시건대에서 나오는 소비자 심리 지수가 각각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런 일정들 중에서 이번 주 주목할 증시 변수들은 어떤 건가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지금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한국 수출이죠. 요즘에 수출이 좀 많이 둔화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 자릿수로 좀 줄고 있는데 11월 수출 데이터가 나오니까 한번 주목하시면 좋겠고 또 한국의 GDP 지금 한국은행도 한국의 성장률을 지금 걱정하는 것처럼 3분기 GDP 성장률도 주목하시면 되겠고 미국은 역시 고용 보고서죠. 이 고용 보고서가 지금은 어쨌든 미국의 고용 지표가 최근 몇 달 동안 좀 안정적으로 좀 나오긴 하는데 근데 지난달에는 허리케인 때문에 한번 충격을 좀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정상적으로 복귀가 되는지 허리케인이 없는데도 만약에 고용 보고서가 안 좋게 나오면 미국도 약간 침체 우려가 또 생길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고용 보고서 또 이 우리나라 제조업 지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국 ISM 제조업 지수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IRA 법안 폐지한다는 말 여러 번 했잖아요. 네. 근데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이 IRA 보조금 폐지하면 우리는 자체적으로 법을 시행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서 네. 전기차에 보조금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움직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 뉴스 나오고 2차전지 주가 좀 좋았거든요. 네. 근데 미국에서 전기차가 좀 올랐어요. 근데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 이분이 이제 민주당입니다. 그래서 좀 어떻게 보면 반발을 한 그쵸. 거죠. 트럼프에 반발한 거고 원래 예전에 캘리포니아가 2010년부터요 23년까지 예를 들면 전기차 같은 거 있죠. 탄소 배출 아주 작은 차는 보조금을 지금과 똑같이 7,500달러 줬어요. 근데 IRA가 이제 시행되니까 줄 이유가 없어졌잖아요. 어차피 정부가 줘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은 시행을 안 하고 있는데 기존에도 7,500달러 줬습니다. 근데 IRA 법안에서 7,500달러 주는 걸 폐지하겠다면 다시 우리가 알아서 주겠다는 거죠. 그 얘기를 다시 한번 꺼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면 캘리포니아는 인구가 3,900만이나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 중에 하나인데 여기서 주정부가 자체적으로 이걸 지급하고 또 전기차가 제일 많이 팔린 지역이죠. 그렇다면 어쨌든 우리나라 2차 전지 협정 입장에서 설마 IRA가 폐지된다고 생각하시는 분 많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쉽지도 않죠. 폐지하는 거면 민주당이 도와줘야 되거든요. 사실 상원의원이 60명이나 돼야 되기 때문에 공화당만 가지고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지도 않겠지만 설사 폐지가 돼도 주별로 또 이렇게 만약에 반발을 해버리면 사실 여기서 자체적으로 주겠다는데 사실 막을 법이 딱히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 우리가 걱정했던 것보다는 좀 완화될 수 있겠다. 제일 중요한 지역은 사실 캘리포니아입니다. 미국 전기차를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럼 여기서 이런 정책들이 나온다면 너무 트럼프에 대한 공포감 가질 필요는 없겠다. 특히 또 지금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공장들을 공화당 지역에 우리나라가 뭐 배터리나 이런 공장들 많이 지어놨거든요. 근데 거기서 당연히 나오는 보조금들을 우리가 혜택을 받아야 되겠지만 또 거기에 우리가 기여한 거 되게 많잖아요. 일자리도 만들어주고. 그럼 거기 이제 물론 공화당 주지사라고 해서 해도 트럼프에 좀 반발할 수 있거든요. 아니 이렇게 해서 우리가 좀 혜택을 받고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면 어떡하라는 거냐. 누가 기업들이 투자하겠느냐. 이런 식의 액션들이 또 공화당 내부에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실제 18명이 그러니까 이번에 공화당이 당선된 사람 중에 18명이 이미 IRA 폐지하는 거를 반대한다. 그거 안 된다. 이렇게 공화당에서도 벌써 언급을 해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그 폐지 가능성도 상당히 낮아진 거죠. 그래서 이 뉴스는 상당히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오랜만에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뉴스가 나왔다. 물론 뭐 어떻게 될지는 또 트럼프 당선인이 이제 정책을 발표해 봐야 되는 거니까 확실하진 않지만 이런 좀 대안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냥 무작정 뭐 트럼프가 되니까 전기차 안 된다. 이런 공포는 또 우리가 좀 이렇게 한번 또 걸러서 좀 볼 필요는 있는 것 같습니다. 대한항공과 아시안 합병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거 거의
4년 만이죠. 네. 이유가 이제 합병 최종 승인을 하면서 거의 좀 막바지에 이른 것 같습니다. 근데 합병 이후에 이 항공주 전망이 어떻게 될지가 좀 궁금하네요. 네, 일단 호재로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합병을 하면 덩치 큰 두 회사가 하나로 합치면 당연히 이제 그 공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이제 불확실성 해소죠. 이게 또 4년 동안 뭐 되니만이 정말 힘들었잖아요. 특히 유럽에서도 여러 번 뭐 얘기들이 나왔고, 근데 결국 많은 국가들에 다 승인 받고 이제 마지막으로 유럽만 남았는데 유럽에서 일단 최종 승인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확정이 됐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미국 법무부만 이제 승인해주면 되는데, 법무부는 이거를 뭐 심사하는 기관은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문제점만 없으면 그냥 그 소송만 제기 안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문제가 있으면 법무부가 소송 제기를 합니다. 근데 그럴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사실상 그냥 통과된 거의 수순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과 이제 아시아나항공이 합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거대 항공사가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탄생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제 대한항공에서 이제 밝힌 건 뭐냐면 바로 합병은 아니고요. 2년 동안 좀 유예기간을 두고 네. 서로 각자 운영을 한대요. 독립법인으로 네, 네. 하다가 26년 10월에 아마 합병하는 걸로 지금 계획은 나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2년 후에는 이제 한 몸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될 것 같고, 그러면 당연히 이제 대한항공은 어쨌든 이제 그 국적 항공사 독점이 되잖아요. 그래서 상당한 좀 수혜가 예상되고, 이렇게 덩치가 커지면 협상이 되게 유리하대요. 뭐 원유 도입이라든가 리스를 한다거나, 항공기 뭐 예를 들면 보잉하고 협상할 때도 덩치가 커지면 조금 유리한 쪽으로 이제 협상이 가능하다고 해서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한 가지 또 관건은 또 이겁니다. 그 아시아나하고 대한항공 밑에 저비용 항공사들이 있잖아요. LCC, 예.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여기도 지금 합병할 가능성이 높은데, 다만 이게 문제가 셋이 합병을 해버리면 독과점 이슈가 또 생겨요. 너무 커져 버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셋 중에 하나는 매각할 가능성도 일단 거론은 되는데, 어쨌든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LCC도 좋아지죠. 왜냐하면 공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LCC나 대형 항공사 모두에게 좀 좋을 수 있는데, 다만 이제 시장 일각에서는 TA항공, 에어프레미아, 이스타항공 사모펀드가 대주주라서 여기서도 서로 뭐 M&A 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의 진에어, 에어부산, 에어서울 말고도 다른 쪽에서 합병이 또 이루어지면 더 줄어드는 거죠. 이게 그 항공사가. 그래서 일단 내년에 항공업종은 한번 기대해볼 만하다라는 좀 평가가 있고, 여기에 외부 환경도 좋죠. 좀 환율이 높아서 좀 부담은 맞지만 이 유가가 좀 떨어질 네.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항공주들은 모처럼 상당히 좋은 뉴스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사장단 인사를 단행했어요. 근데 시장 평가는 좀 뜨뜻미지근한 것 예. 같습니다. 이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도 좀 약간 실망스럽다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사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 주주분들이 원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정현호 부회장이거든요. 이제 이분이 좀 약간 그래도 좀 책임을 지고 좀 일부 물러날 필요도 있지 않았나라는 그런 시각들도 있었는데 연임이 됐어요. 어쨌든 연임이 됐고, 예, 여기가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사령탑이 사업 지원 태스크포스인데, 여기를 정현호 부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10월 위기가 이제 터진 이후로 책임론에 휩싸였지만 오히려 여기서 사장 승진자가 한 명이 또 배출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이 원하는 거랑 좀 약간 역행하는 결과가 좀 나오다 보니까 일부 시장은 좀 그 실망하지 않았나. 그래서 한 언론 보도를 보니까 김우창 고려대 고수가 이번 인사에서 실질적인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 삼성도 위기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한 것 같다. 이런 식의 또 인터뷰를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시장의 평가는 사실 주가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별로 그렇게 쏙 좋은 상황은 아니고, 물론 이제 삼성이 여러 가지 고민을 했겠죠. 전영현 이제 부회장에게 이분이 이제 그 디바이스 솔루션 반도체 사업을 다 총괄하는데, 그 밑에 메모리가 있고 파운드리가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또 각자 사업이 이제 그 사장단이 또 꾸리게 되는데, 전영현 부회장이 메모리랑 전체 반도체를 겸직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되게 드문 케이스인데, 그만큼 지금 메모리가 안 좋았기 때문에 메모리 사업부장을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쳐낸 거죠. 쳐내고 거기에 새로운 사람을 앉힌 게 아니라 전영현 부회장을 그냥 이 겸직을 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그만큼 이제 위기 상황이라는 그런 부분 좀 반증도 있겠지만, 그러나 어쨌든 시장에서는 이게 크게 바뀐 것 같지가 않다.
예, 뭔가 큰 액션들이 나오고 많은 부분들, 특히 아까 정현호 부회장 같은 분들이 좀 약간 바뀌고 새롭게 좀 뭔가 일신하는 모습이 나오길 원했던 것 같은데 그런 게 좀 안 보인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어서 이번에 어쨌든 인사평가에 대해서는 시장 반응은 이렇게 지금 현재로서는 좋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조금 좋은 소식도 있었어요. 그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그 삼성전자 HBM 8단과 12단을 동시 납품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소문만 무성했던 삼성전자의 엔비디아 납품 가능성 이제는 좀 커진 건가요? 일단은 커졌다고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립 서비스라는 얘기도 있긴 있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도 그 3월 달에 그 삼성전자 HBM이 한번 그 전시됐었잖아요. 거기에 젠슨왕이 이제 어프로브라는 이제 용어를 딱 썼죠. 아, 내가 승인했다. 근데 사실 그 후로 승인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립 서비스 아니냐는 그런 얘기도 있지만 그래도 일단 이제 한 증권사에서도 나왔던 내용은 뭐냐면 엔비디아가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HBM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안정성, 하나는 원가율. 그러니까 어쨌든 AI 가속기 패키지의 성능을 최우선적으로 고려는 하되 지금 공급망에 좀 문제들이 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단일 그 벤더에서 이렇게 받게 되면 하이닉스만 받게 되면 하이닉스에 문제가 생기면 다른 데서 대안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복수 벤더로 좀 가려는 그런 쪽 움직임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증된 아주 하이닉스 같이 그렇게 이제 오랫동안 수주를 했던 데는 좀 비싼 좀 가격을 좀 비싸게 주는 거죠. 그렇게 하고 또 그 다음에 들어오는 이제 회사 제품들은 약간 가격을 좀 낮춰서 좀 원가를 신경 쓰는 아마 그런 전략으로 가지 않겠냐 이원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되면 삼성 입장에서 좀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삼성 입장에서 자존심보다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맞아요. 들어가야 그 다음이 나오는 거니까 들어가서 그런 것들을 계속 확보를 해주면 HBM4에서는 또 반격도 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가격 차등제를 만약에 이렇게 시행을 하면 삼성 입장에서는 들어갈 확률이 훨씬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삼성은 어쨌든 올해 연말 안까지는 아마 일부는 물량이 좀 공급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시장에선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요번 이제 발언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방산 얘기해 보겠습니다. 하나오션이 HD 현대중공업을 고소했던 거를 취하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이 두 회사가 우리 해군 구축함 사업을 두고 좀 갈등을 벌였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좀 양사의 부협화음이 이제 호주 호위함 사업 탈락의 배경이 됐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는데요. 이 두 회사가 이번에는 원팀이 돼서 캐나다 잠수함 사업에 도전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거는 그래도 좀 반가운 소식인 게 호주에서 어쨌든 이 불협화 때문에 좀 떨어졌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모양도 굉장히 안 좋았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 한국형 차기 구축함 사업도 굉장히 큰 사업인데 요거 관련해서 군사기밀 유출 때문에 이제 한번 하나오션이 현대중공업을 이제 그 수사를 이제 고발했죠. 이제 경찰이 좀 고발을 했는데 그걸 풀었다는 얘기는 일단 그만큼 잠수함 사업이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놓치면 안 된다라는 이제 절박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캐나다 이제 왕립 해군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이제 잠수함 이거를 이제 새롭게 교체하는 건데 이게 12척이나 되거든요. 근데 기당 이게 보통 1조가 넘는 거예요. 그래서 총 사업비가 후속 군수 지원까지 해야 돼요. 그럼 MRO? 60조, 예, 60조 가까이 됩니다. 어마어마한 거죠. 우리나라 폴란드에 방산 수출한 규모가 60조거든요. 거기에 맞먹어요. 이 잠수함 하나만 가지고도 그러니까 엄청난 먹거리인데 이거를 만약에 또 지금처럼 싸우다가 호주처럼 놓쳐버리게 되면 엄청난 타격이죠. 그래서 이거는 원팀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원팀으로 가면 만약에 하나오션이 수주를 따내면 현대중공업의 일부 물량을 이제 같이 넘겨주는 아마 그런 방식 같은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이제 독일하고 스페인인가요? 거기랑 아마 스웨덴하고 이제 앞으로 경쟁을 할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일본이 다행히 발을 뺐다고 합니다. 일본이 제일 가장 강력한 경쟁자인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번에 발을 뺐으니까 결국 독일과 어쨌든 스웨덴과의 경쟁에서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우세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캐나다 수주는 한국이 좀 될 가능성도 이제 열어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양사의 합의는 좀 이런 고발 철회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이슈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엔 상법 개정 얘기해 보겠습니다. 최근 야당이 이제 상법 개정을 좀 세게 밀어붙이고 있죠. 이재명 대표가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처리하겠다를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어요. 반면에 정부와 여당은 좀 부정적인 입장인 것 같아요. 상법 개정보다는 그냥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하자 뭐 이런 입장인 것 같은데 우리 증시가 눌려 있는 원인으로 이 중복 상장이 많이 언급이 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중복 상장 문제는 상법 개정으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건가요? 충분히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게 중복 상장을 하게 돼서 문제가 뭐냐면은 기존 주주가 피해를 보잖아요. 우리 뭐 그렇죠. 아시겠지만 LG화. 근데 그런 일들을 막을 방법이 딱히 없는 거죠. 뭐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그걸 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상법을 이제 개정하면 그거죠. 상법 개정했으면 이사의 충실 의무가 지금은 회사로만 돼 있어요. 여기에 주주를 넣자는 거죠. 그럼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당연히 해소도 안 되겠지만 혹시라도 그런 거를 이제 그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주주들이 또 보상을 받을 수 있거든요. 물론 이제 재계는 그래서 반발을 해요. 각종 소송이 일어나면 자꾸 어떡하냐. 우리 기업 활동 못 하겠다. 이런 식의 반발도 되게 세게 하는 걸로 알려져 있고 많은 언론들에서 그런 보도들이 실제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지금 상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그거는 그러니까 거기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은 결국 기업들이 어쨌든 주주 가치를 훼손하는 일을 안 하면 되거든요. 안 하면 소송 걸릴 일도 없고 그리고 이 소송을 거는 측의 입장도 부담스러워요. 그 소송비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사실. 큰 대기업을 상대로 일반 투자자들이 소송 건다고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근데 거기서 100% 이긴다는 보장을 또 누가 하겠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재계에서 지금 계속 거론하는 건 이제 소송이 남발을 하니까 기업 활동할 수 없다. 근데 실제로는 그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 않다. 그리고 이렇게 물적 분할이라는가, 그러니까 목표는 그거예요. 주주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지 말라는 걸 법으로 제정해 달라는 거죠. 예, 그게 목표이기 때문에 그럼 그런 행동들을 안 하면 되잖아요. 안 하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어쨌든 지금 재계나 지금 어쨌든 이제 많은 투자자들이 생각하는 게 좀 괴리가 좀 많이 좀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 뭐냐면 갑자기 정부하고 여당이 얘기가 지금 바뀌어 버렸어요. 그렇죠. 원래 이복현 원래 원장도 상법 개정 네, 찬성하고 맞아요, 있었는데 맞아요. 이복현 지금 금감원장도 말을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은 그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서 주주 보호하면 된다. 상법상 일반 규정인 충실 의무 규정을 개정하는 것보다 더 그게 난 것 같다. 근데 상법은 모든 회사에 다 통하는 건데 어쨌든 이제 자본시장법만 개정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얘기를 하면서 발을 좀 빼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시장에서 또 굉장히 좀 실망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 그리고 이 한국 기업 거버넌스 포럼에서 뭐라고 했냐면 지난 20, 30년 동안 주식 저가 발행, 일감 몰아주기, 부당 합병 등 사건이 발생하다 법을 만들어 왔대요. 근데 기본 원칙 없이 계속 땜질만 했대요. 근데 이런 모든 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건 상법 개정하면 된다. 이걸로 끝나거든요. 근데 자꾸만 또 자본시장법 개정이니 이게 논질에서 벗어난 것들을 자꾸 가져와서 또 이걸 비껴가려고 하니까 이게 굉장히 좀 안 좋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는 합리적이고 윤리적으로 일하면 문제될 게 전혀 없다. 그리고 구글 예를 들었거든요. 알파벳 정관에 나와 있대요. 이사가 회사와 주주에게 충실 의무를 진다고 명확히 기재가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은 그걸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기네들 알아서. 그래서 알파벳이 자회사 많잖아요. 구글, 유튜브부터 해가지고 네. 많고. 근데 하나 상장돼 있잖아요. 중복 상장이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안 그러죠. 엄청 상장이 돼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못하게 하는 것부터가 주주 가치를 올리는 첫걸음인데 우리나라는 그게 제도적으로 개선이 안 돼 있으니까 상법 개정하자. 그래서 이거는 저는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근데 어쨌든 아쉽습니다. 갑자기 여당과 정부가 좀 반대하고 지금 네. 나서고 있어서 이 부분은 어쨌든 또 빨리 여야가 잘 합의를 해서 금투세 어쨌든 또 그렇죠. 결론 좋게 난 것처럼 연내에 이 상법 개정을 좀 반드시 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사님, 근데 이 뉴진스가 그 하이브와 존속 계약을 해제한다는 그런 이제 기사가 나왔잖아요.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뉴진스 뭐 문제라고 하긴 그렇지만 이제 뉴진스가 이번에 어쨌든 이제 여러 이슈들이 좀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민희진 이제 대표도 결국 어도를 떠나게 됐고 그리고 이제 요구를 했죠. 이번에 그 뉴진스가 그 이번에 이제 자기네도 이제 계약을 해제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어쨌든 뉴진스도 이 하이브 입장에서는 정말 중요한 자산이잖아요. 네. 엄청난
글로벌 스타고 이게 이제 나가게 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뉴진스도 이게 만약에 나가게 되면 위약금이 엄청나더라고요. 한 6천억 가까이 나온다고 하니까 아마 쉽게 풀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불협화음은 아직은 좀 잔존하고 있기 때문에 좀 부담인데, 근데 이제 이 상법 개정과 또 관련해서 이게 상법 개정에서 이게 법으로 어떨지는 제가 모르겠지만 뉴스가 하나 나온 게 하이브가 방시혁 이 의장이 4천억을 챙겼다라는 언론 보도가 하나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어떻게 챙긴 거죠? 그러니까 이게 원래 하이브가 몇 년 전에 상장했잖아요. 그때 상장했을 때 사모펀드랑 주주간 계약을 했나 봐요. 주주간 계약이 뭐냐면 사모펀드가 만약에 하이브가 이제 하이브에 돈을 투자해놨잖아요. 미리. 이게 하이브가 상장을 하게 되면 방시혁 의장한테 4천억 정도를 주는 거죠. 그건 그 공시를 대가로. 안 해도 되는 내용이요? 근데 그게 법적으로 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거기 기사의 내용을 보니까 해당 주주 간 내역을 미기재했더라고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도 이런 내용들은 주가에 영향 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투자들이 알아야 되잖아요. 네. 이런 걸 모른다는 거는 상당히 좀 불합리한 부분인데 이거를 기재를 했으면 또 모르는데 기재가 안 돼 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언론 보도를 보니까 한 언론 기사가 이제 터졌는데 그래서 초기에 상장할 때 주가가 한번 올랐다가 일주일 만에 반토막이 나버렸어요. 근데 여기 사모펀드들이 주식을 많이 팔았나 봐요. 그럼 여기 사모펀드는 돈을 많이 벌었겠죠, 당연히. 또 누가 벌었나요? 방시혁 의장이 벌었겠죠. 그렇겠죠. 4천억을 받았겠죠. 네. 근데 이거를 상장하기 전에 주주한테 알렸어야죠. 그럼 당연하죠. 누가 봐도 그게 네. 합리적인데 법적까지는 제가 모르니까. 근데 이거를 안 알렸다는 것 자체가. 근데 만약에 상법 개정을 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당연히 저는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을까. 근데 이런 법들이 없다 보니까 뭐 굳이 이런 걸 알려야 될까? 안 알려도 크게 문제되지 없지 않을까? 아마 그렇게 좀 생각하지 않았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결국 상법 개정이 있었으면 주주분들이 이 내용을 이제 하이브 주가 실제 이제 그 다음날 빠졌는데 아니 하이브 주주분들 입장에서는 또 굉장히 이제 화날 수밖에 없는 그렇죠, 이슈잖아요. 그러니까 알릴 거 안 알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자꾸 좀 터지는 것 같아서 좀 상법 개정도 좀 반드시 좀 필요한 부분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뭐 뉴스 보도기 때문에 네, 정확한 뭐, 사실관계는 네. 확인해야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좀 주주들에게 좀 공시할 건 공시하고 네. 공개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불투명하니까 네. 우리가 화가 나는 거죠. 네. 또 이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그 금투세도 우리 이제 개인들이 계속 네, 얘기하니까 맞아요. 뭐 정치권에서도 변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상법 개정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네. 계속 좀 이야기를 많이 하면 또 바뀌는 날이 있지 않을까 사실 싶습니다. 금투세보다 이게 더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요것만 개정이 되면 확실히 디스카운트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러분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 말씀 맞습니다.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좀 얘기 정리해 보려고 하던데 우리 증시 여전히 좀 답답한 상황입니다. 지금 5달 연속 지금 떨어지기만 하고 있는데 그래도 연말 랠리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좀 12월엔 좀 좋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6개월 이상 하락한 적은 거의 없거든요. 근데 뭐 없는 건 아니에요. 과거에도 한두 번 있었는데 정말 거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어쨌든 지금 우리나라 5개월째 빠져서 다음 달에는 기술적으로도 반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걸 이끄는 주체가 외국인인데 외국인이 안 들어옵니다. 원래 보통 외국인이 11월부터 12월 사거든요. 근데 올해 11월은 팔았고 다만 12월에 또 배당 시즌이니까 외국인들만 조금 들어온다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이미 기관은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12월에는 뭐 랠리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어느 정도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나왔으면 좋겠고 그리고 분명히 지금 상황이 안 좋죠. 뭐 트럼프 이슈에다가 뭐 관세에다가 뭐 삼성전자 이슈도 있고 막 여러 가지 불편한 이슈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호재는 반영 안 하고 그냥 안 좋은 거 계속 갖다 붙여서 그냥 끝도 없이 좀 이렇게 안 좋은 흐름들이 좀 나오는 것 같은데 다만 우리가 한번 여러분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악재들 중에 우리가 모르는 악재는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도체 규제 이슈라든가 또 멕시코의 관세 부과나 트럼프가 어떤 정책 IRA 폐지안이 많이 막 이런 정책들은 이제 더 이상 새로운 건 사실 아니거든요. 또 한국은행이 또 얘기를 미리 해버렸죠.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안 좋을 거다. 사실 근데 이 부분도요. 벌써 한 2, 3주 전부터 외국 쪽에서 뭐 IMF라든가 이런 데서도 하향 조정 얘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아주 사실 또 새로운 뉴스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게 한 번씩 나올 때마다 그냥 출렁출렁 됩니다. 워낙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근데 우리가 모르는 내용들이 새롭게 나온 건 사실 전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저는 공포감 갖지 마시고 2,500 이하는 여전히 좀 기회라고 보고 있고 지금 12월 달에 외국인들이 어느 시점에서 터닝만 좀 해준다면 어느 레벨 이상까지는 조금 회복되는
모습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하고 있고 또 12월에 민주당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것처럼 연내 상법 개정 처리가 또 어느 정도 가셔야 된다면 외국계 투자자들 중에서도 같이 투자하는 펀드들은 그런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한국의 상법 개정 그런 것들도 좀 이제 된다면 투자할 의향이 있다라는 그런 이제 예전에 보니까 언론 기사도 하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이 부분을 되게 주목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어쨌든 좀 바뀌기 위해선 내부적으로라도 뭔가 호재는 좀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가시되면 12월은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너무나 좀 이 우리나라 시장이 과소평가되는 게 좀 안타깝지만 지금 물러서지 마시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계속 지금은 좀 한국은 비중은 좀 늘릴 때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마지막 순서죠. 염이사님이 선정한 이번 주의 보고서 어떤 주제입니까? 네, 삼성증권의 이종욱, 유영근, 장민승 연구원님이 쓰신 이제 자료인데 반도체 중국 탐방기 이번에 갔다 오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삼성이 좀 빠진 이유 중에 하나가 중국의 창신 메모리 이름이 CXMT입니다. 여기가 반도체 엄청나게 지금 메모리 지금 생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삼성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외국인이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래서 한번 이제 중국에 갔다 왔나 봐요.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 중국에서 생산을 많이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올해보다 2배 정도 생산할 거라는 이제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근데 지금은 결국에 AI 시대거든요. AI에 들어가는 그 D램은 고사양 제품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 CXMT 기술력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CXMT는 좀 저가, 중저가 이하의 그 사양만 좀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온전히 대응하기는 좀 쉽지 않고 그걸 하려면 미국이 규제를 완전히 풀어가지고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 같은 것도 풀어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어느 레벨 이상으로 뛰어넘기는 CXMT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번에 확인하고 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중국의 반도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쨌든 침투 속도가 좀 높은 건 사실이지만 그들이 만드는 제품의 한계는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조금 너무 이거를 그냥 무조건적인 악재로는 좀 보지 말자라는 그런 의견인 것 같아요. 다만 그 블룸버그에서 기사가 나왔던 건 뭐냐면은 바이든 행정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블랙리스트 수출 통제 목록에 기업의 CXMT가 포함이 안 됐다는 보도가 있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이제 삼성한테 또 악재였던 것 같아요. 이게 포함이 되면은 CXMT를 굉장히 강력하게 규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들은 생산을 많이 못할 수밖에 없는데 안 들어갔다는 얘기는 그냥 냅두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지금 당장은. 근데 트럼프 정책은 바뀔 수도 있어요. 중국에 굉장히 강경하기 때문에. 그래서 트럼프의 2기가 시작되고 나서 언제든지 바뀔 수는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CXMT가 생산하는 거를 딱히 막을 방법은 없다 보니까 약간 좀 불편한 이슈는 있을 수 있다는 정도. 그러나 그게 엄청난 위협으로까지는 나오지 않지 않겠냐라고 일단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고 또 한 가지가 현대차증권의 노근창 윤동욱 연구원님이 쓰신 자료가 B3L 300 이제 블랙엘 제품이죠. 신제품인데 이게 내년 2분기에 나오는데 그 이제 HBM 용량이 B200 대비 50%나 증가해요. 그러니까 엄청난 고사양 제품이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게 2분기부터 공급이 제대로 되면 이것만 해도 D램 당연히 그 물량이 늘어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반도체 기업들한테는 상당히 좀 좋을 수밖에 없고 반도체 겨울 온다고 하는데 B300이 내년 2분기에 나오면 반도체 겨울을 완화시키는 촉매제가 또 될 수도 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이슈는 한번 내년 2분기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이게 제대로 나온다면 반도체 업황이 좀 생각보다 또 빨리 터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 제품은 중국이 만들 수가 없는 제품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위주로 좀 생산이 늘어나서 괜찮지 않겠냐. 그래서 내년 2분기까지 저점 매수하는 전략은 유효할 것 같다라는 그런 반도체에 대한 내용이니까 한번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반도체 보고서까지 살펴봤습니다. 12월이 시작됐습니다. 구독자분들 모두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12월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염이사님 고생 많으셨습니다.